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아! 안동 땅을 호령하던 서슬퍼런 종갓집 시어머니가 반들반들한 대청마루에서 미끄러져 마당 집더미에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어머님. 어른 말씀은 하늘인데, 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해드려야지요. 세상 얌전해 보이는 이 산골 출신 새애기가 어찌하여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를 집더미 위로 날려버린 걸까요? 야박한 잔소리를 기상천외한 방도로 되돌려주는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지금 바로 만나보시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행운 한 가마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조 대왕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종부병이 골수까지 든 시어머니가 하나 있었답니다. 곽 부인이라고 문중대소사부터 반찬간까지 참견 안 하는 곳이 없는 천하제일 잔소리꾼이었지요. 그런데 이 댁에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새애기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데 그 결과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곽 부인이 뒷목을 잡고 방바닥에 주저앉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이었지요. 산고른장의 딸로 자란 이 새애기, 대체 무슨 속셈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오늘 풀어드릴 이야기는 잔소리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던 종갓집 시어머니가 어찌하여 곰방대를 며느리 손에 넘겨주게 되었는지 그 웃지 못할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하나 풀어드립니다. 경상도 안동 땅 도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곽씨 종갓집. 소슬대문 안쪽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반듯하게 앉아있고 뒷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반가였지요. 이 댁 안방마님이 바로 곽 부인이었습니다. 올해 나이 55. 문중에서 종부 자리를 30년째 쥐고 앉아있는 이 여인은 안동 땅 20개 마을에 이름이 자자한 어른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찌하여 자자하냐 하면 살림 솜씨가 좋아서도 아니고 인심이 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잔소리 때문이었지요. 곽 부인의 잔소리가 어찌나 매섭던지 옆마을 처녀들이 이 댁 문턱을 넘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안방에서 곰방대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온 집안 사람들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고 그 곰방대 소리가 안방을 나서고 대청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접어들면 아궁이 앞에 앉은 어멈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고 합니다. 곽 부인이 툭하면 하는 소리가 있었죠. 우리 곽씨 종갓집은 안동 땅에 뿌리 내린 지 500년이니라. 내가 이 집 종부 자리에 앉은 뒤로 곳간쌀한 톨이 새어나간 적이 없느니라. 우리 시어머님께서 나를 얼마나 곱게 여기셨는지 아느냐. 나는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종갓집 살림을 통째로 물려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루에도 20번씩 뇌까리는 곽 부인의 얼굴에는 늘 위험이 서려 있었고 그 위험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손에서 떠나지 않는 곰방대 한 자루였습니다. 이 곰방대가 보통 곰방대가 아니었죠. 대나무통에 은장식을 두른 감나가는 물건이었는데 곽 부인은 이 곰방대로 방바닥도 두드리고 소반도 두드리고 며느리 종아리도 두드리겠노라 벼르며 매일같이 애지중지 닦아댔던 겁니다. 그런 곽 부인의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서방 올해 22이었죠. 박서방은 어머니를 닮지 않아 성정이 유순하고 눈치가 빨랐는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잔소리 세례를 온몸으로 맞고 자란 탓에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박서방이 22이 되도록 장가를 못 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곽 부인이 며느리감을 고르는 기준이 어찌나 까탈 수 없던지 안동 땅 처녀들이 다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곽 부인이 문중 어른들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했는데 이 며느리감이 참으로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도산 아래 산골에 이생원이라는 훈장이 하나 살고 있었거든요. 벼슬은 없지만 학문이 깊어 인근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청빈하게 살아가는 선비였는데 그 이생원의 외동딸이 바로 이 댁새애기로 낙점된 겁니다. 이름은 연희. 올해 18이었습니다. 연희가 시집 오던 날 곽 부인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곰방대를 물고 새며느리를 맞이했지요. 가마에서 내린 연희는 단아한 한복 차림에 고개를 살포시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얌전해 보이던지 곽 부인이 속으로 이번엔 제대로 걸렸구나 하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천문안을 올리러 안방에 든 연희가 두 손을 모으고 곽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곽 부인이 곰방대를 방바닥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애기, 이 집의 법도를 이르노니 잘 새겨들어라. 우리 집은 종갓집이니라. 종갓집 며느리는 시어미의 말을 곧 하늘의 말로 알고 한자도 어긋남 없이 받들어야 하느니라. 내 말에 토를 다는 며느리는 이 집안에 발붙일 수 없으니 명심하거라. 연희는 고개를 조아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어머님. 어머님 말씀 한자도 안 빼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곱고 정중하던지 곽 부인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제야 종갓집 종부다운 위엄이 서게 되었다는 흡족함에 곽 부인은 곰방대를 다시 물고 뻐금뻐금 연기를 뿜었죠. 그런데 말이죠. 곽 부인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산골 훈장 이생원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던 겁니다. 이생원은 딸에게 한 가지를 특별히 가르쳐 왔었지요.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뜻이니 어른의 말씀은 글자 하나 어긋남 없이 받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곽 부인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이 종갓집 지붕 위 감나무 가지조차 알지 못했지요.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안방에서 곰방대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탁, 탁, 탁. 곽 부인이 방바닥을 3번 두드리는 것은 며느리를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안방으로 향했지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선 연희 앞에 곽 부인이 곰방대를 물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애기, 오늘부터 이 집의 대청마루 청소는 내가 맡거라. 우리 종갓집 대청마루는 500년을 이어온 곳이니 그저 걸레질 몇 번으로는 안 되느니라. 곽 부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곰방대로 대청마루 쪽을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내가 저 마루를 걸을 때 구름 위를 걷듯 소리 없이 걸을 수 있게 파리가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거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연희는 고개를 조아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뒤에 연희가 눈을 살포시 들어 시어머니를 한번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참으로 이상했지요. 곽 부인은 흡족해서 새애기를 물리고 다시 곰방대를 물었지만 연희가 안방을 나서면서 지은 그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연희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는 이댁 행랑어멈 순덕이가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순덕이는 이 댁에서 20회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 곽 부인의 잔소리를 매일같이 얻어맞으면서도 뒷담화 한마디씩으로 속을 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 안으로 들어서자 순덕이가 놀란 눈으로 새애기를 올려다보았죠. 아씨,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어멈, 곧간 열쇠 좀 주세요. 어머님께서 대청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으라 이르셨어요. 순덕이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치마끈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풀어 건네주었습니다. 반질반질 닦는데 곧간 열쇠가 왜 필요한지 순덕이는 도통 알 수 없었지만 새애기가 조용조용 부탁하는 통에 그저 따르는 수밖에 없었지요. 연희는 열쇠를 받아 들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곳간 안쪽으로 들어선 연희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는데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참기름과 들기름을 담아둔 큼지막한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곽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왔다며 애지중지 아끼는 안동에서도 이름난 참기름 항아리 3통,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들기름 항아리 2통. 연희는 소매자락을 걷어 올리고 항아리를 하나씩 안아들었습니다. 18살 새애기의 팔 힘으로 항아리를 나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연희는 숨을 고르며 한 통씩 대청마루 쪽으로 옮겼지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참기름 항아리 5통이 대청마루 앞에 나란히 놓였을 때 연희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순덕이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지만 감히 소리내어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연희는 첫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고 대청마루 위에 참기름을 콸콸 부었습니다. 그 다음 항아리를, 또 그 다음 항아리를.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청마루 위를 흘러 나뭇결 사이사이로 스며들었고 반질반질한 나무 표면이 새벽빛에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죠. 연희는 마지막 항아리까지 다 붓고 나서 걸레로 마루를 곱게 문질렀습니다. 참기름이 마루 위에 얇은 막을 이루며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 닦았지요. 일을 마친 연희가 대청마루를 한번 훑어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파리가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어머님 말씀 그대로. 연희가 물러난 자리를 지켜보던 순덕이가 부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제 곧 안방문이 열릴 시각이었지요. 해가 도산 위로 슬며시 얼굴을 내밀 무렵 안방에서 곽 부인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애기가 새벽부터 마루를 반질반질 닦아놓았다는 걸 이미한 곽 부인이 이날따라 더욱 위엄있게 안방을 나서겠노라 마음먹은 겁니다. 문중 어른들 앞에서 종부다운 걸음걸이를 늘 강조해온 곽 부인이었지요. 곽 부인은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곰방대를 물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한 발을 안방 문지방 밖으로 내딛는 순간이었지요. 곽 부인의 버선이 대청마루에 닿는 그 찰나 곽 부인의 몸이 앞으로 쫙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곽 부인의 두 발이 대청마루 위에서 허공을 젓기 시작했지요. 버선 바닥이 참기름을 머금은 마루 위를 미끄러지는데 그 미끄러지는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곽 부인 스스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곽 부인이 물고 있던 곰방대가 입에서 툭 튀어나가더니 마루 저편으로 날아갔고 곽 부인의 두 팔이 허공에서 풍차 돌듯 빙빙 돌았지요. 이게 무슨... 곽 부인의 목구멍에서 짐승 우는 소리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곽 부인의 몸이 대청마루 한복판을 지나 마루 끝자락까지 쭉 미끄러져 갔고 마루 끝에서 툭 튀어 오르더니 마당 쪽으로 활짝 날아갔지요. 마침 마당 한켠에 놓여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제 저녁 순덕이가 소염을 주려고 쌓아두었다가 미처 옮기지 못한 집더미였습니다. 푸석, 곽 부인의 몸이 집더미 한복판에 그대로 꽂혔지요. 집더미가 곽 부인을 폭신하게 감싸 안으며 마른 지푸라기들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곽 부인의 두 다리가 집더미 위로 삐죽 솟아오른 채 파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곽 부인의 낭자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가 삐뚤음하게 기울었고 얼굴에는 지푸라기가 서너 개 붙어 있었으며 저고리 앞섭에는 참기름이 번들번들하게 묻어 있었지요. 이 광경을 정통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엌 문틈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두 손으로 입을 잇는 힘껏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리며 웃음이 새어나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20년 넘게 이 댁에서 곽 부인 잔소리를 얻어맞아 온 순덕이 눈앞에 지금 무슨 광경이 펼쳐지고 있느냐 하면 그 서슬퍼렇던 안방마님이
마당 집더미에 두 다리를 파닥거리며 처박혀 있는 광경이었으니 말입니다. 순덕이의 어깨가 더 크게 들썩거리다가 결국 부엌 안쪽으로 몸을 돌려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으며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어 버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박서방이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대청마루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박서방이 마당의 집더미에 파묻힌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두 눈이 왕방울만해졌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박서방이 허둥지둥 마루 위로 뛰어오르려다가 참기름 머금은 마루에 한 발이 닿는 순간 박서방의 몸도 미끄덕 앞으로 쏠렸지요. 박서방은 재빨리 기둥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는데 그 덕분에 어머니처럼 집더미로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대신 무릎을 마루에 콰당 찌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박서방이 무릎을 문지르며 마루 상태를 살펴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거 참기름 아닙니까? 마루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마당까지 퍼졌고 참기름 항아리 5통이 마루 옆에 나란히 빈 채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박서방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시각 집더미에서 곽 부인이 지푸라기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두 팔로 집더미를 헤집고 상반신을 세우는 곽 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가를 반복했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며 무슨 말인가를 내뱉으려다 말기를 67번이었습니다. 곽 부인이 지푸라기 하나를 얼굴에서 뜯어내며 목청을 쥐어짜냈지요. 새애기 인연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하던지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후드득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름을 받은 연희는 그 부름이 있기 전부터 이미 마당 저편 우물가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었던 겁니다. 곽 부인이 부를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이죠. 연희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곽 부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더미에 반쯤 파묻힌 시어머니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앉은 연희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가득했지요. 어머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연희가 손을 뻗어 곽 부인의 저고리에 붙은 지푸라기를 하나하나 떼어드리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다정한지 곽 부인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곽 부인이 지푸라기를 털어내는 며느리의 손을 탁 뿌리치며 손가락으로 대청마루를 가리켰지요. 저 마루 꼴이 이게 대체 무엇이냐? 내가 저리 만들었느냐? 연희가 대청마루 쪽을 돌아보더니 두 눈을 반달처럼 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어머님께서 새벽에 그리 이르시지 않으셨는지요? 뭐라? 파리가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거라 이르셨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구름 위를 걷듯 소리 없이 걸으실 수 있게 해드리라 이르셨지요. 연희가 두 손을 소매자락 안으로 넣으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들이부으니 이 정도 반질반질해지는 것이 안동에서도 이름난 방도라 하더이다. 어머님 뜻대로 소리 하나 없이 훌을 미끄러지듯 걸으셨으니 소녀는 어머님 말씀 그대로 받든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말이 곽 부인의 귀에 꽂히는 순간 곽 부인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하기를 두어 번 반복하더니 곽 부인이 두 손으로 뒷목을 콱 붙잡았지요. 어이쿠, 뒷목이야. 뒷목이 뻐근한 것이 이제 내 팔자로구나. 곽 부인이 집더미 위에 다시 벌러덩 나자빠지며 뒷목을 부여잡고 신음을 흘렸고 그 옆에서 박서방이 어머니를 부축하려 다가서다가 아내의 얼굴을 흘낏 훔쳐보았습니다. 박서방이 본 연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빛이 가득했는데 그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반짝하고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박서방은 분명히 보았지요. 박서방의 등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이 새애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각 부엌에서 순덕이는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깨를 들썩거리며 여전히 웃음을 참고 있었고, 그 웃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어금니를 어찌나 꽉 물었던지 이가 다 시릴 지경이었지요. 곽 부인은 아들 부축을 받으며 집더미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고리 앞섭의 참기름 얼룩을 손끝으로 문질러 보다가 다시 뒷목을 붙잡고 마루의 참기름 웅덩이를 흘겨보다가 다시 며느리를 쏘아보고 그 시선이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떠돌기를 한참이었습니다. 결국 곽 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안채 뒷문 쪽으로 절뚝절뚝 걸어가 버렸지요. 야단을 치자니 자기가 시킨 일이라 할 말이 없었고, 화를 내자니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정성껏 한 것뿐이었으며, 마루를 도로 닦으라 하자니 이번엔 또 무슨 방도를 들고 나올지 무서웠던 겁니다. 곽 부인이 안채 뒷문 안으로 사라진 뒤 마당에는 참기름 냄새만 고소하게 남았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 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요. 박서방은 아내의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대청마루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참기름을 머금은 마루가 아침 햇살에 번들번들 빛나는 광경이 어찌나 기이한지 박서방은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뺨을 두어 번 꼬집어 보았지요. 이날 하루 종일 곽씨 종갓집에는 참기름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하루 종일 마루를 걸레로 닦아냈지만 나뭇결 사이사이로 스며든 기름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걸을 만해졌지요. 그날 저녁 곽 부인은 곰방대를 물고 앉아 창밖에 초저녁 별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뒷목이 여전히 뻐근했고 시집 온 지 사흘 된 새애기 앞에서 이 무슨 꼴을 당했나 싶어 자존심이 상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곽 부인은 곰방대 담뱃재를 탈탈 털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 종부 자리 30년을 그저 지킨 줄 아느냐. 곽 부인이 마음속으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 시킬 일들을 하나씩 헤아리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감히 방도랍시고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아주 자잘한 부분까지 콕 집어 이르리라 마음먹은 겁니다. 그런데 곽 부인은 미처 알지 못했지요. 이 결심 자체가 다음 날 이 종갓집에 또 어떤 광경을 몰고 올지 말입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안방마님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은 이 산골 훈장 딸이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어떤 방도로 받들어낼지 이 종갓집 감나무 가지에 앉은 참새조차 아직 알지 못했지요. 곽씨 종갓집의 진짜 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이날 밤 잠자리에 든 이 집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곽 부인은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눈두덩이 부어 있었지만 종부의 위험을 잃을세라 곰방대를 물고 안방에 근엄하게 앉아 있었지요. 곽 부인은 어제의 참기름 사건을 곱씹으며 밤새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무리 방도랍시고 꾀를 부리려 해도 손 하나 댈 데 없이 아주 세세하게 이르리라. 곽 부인은 새애기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이를 말을 3번, 4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탁, 탁, 탁. 곰방대 소리가 방바닥을 울렸고 연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자 곽 부인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새애기, 오늘 저녁 시아버님께서 문중 어른들과 함께 잔치를 하시니라. 내가 그 밥상을 차려야 하느니라. 예, 어머님. 이 곽씨 종갓집 잔치상은 안동 땅에서도 이름이 자자한 상이니 함부로 차렸다가는 종갓집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야. 곽 부인이 곰방대로 방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내 2가지를 이르노니 명심하거라. 첫째, 우리 곽씨 종갓집은 곳간 지키기가 종부의 첫째 가는 일이니라. 간장 한 방울도 우리 집에서는 황금이니
찌개를 끓이거든 간장은 딱 한 방울만 넣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연희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다가 다시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간장 한 방울이옵니까? 그렇다. 딱 한 방울이니라. 곽 부인은 자기 말을 스스로 강조하듯 곰방대로 방바닥을 다시 한번 콕 찍었지요. 둘째, 시아버님 첫 밥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하느니라. 문중 어른들 앞에서 우리 곽씨 종갓집이 얼마나 후한 집안인지 보여야 하는 것이야. 곽 부인이 곰방대를 다시 물며 위엄 있게 덧붙였습니다. 내 어릴 적에 우리 친정에서도 큰 잔치상을 차릴 때는 상다리가 우지끈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얹었느니라. 그것이 종갓집 인심이라는 것이야. 알아들었느냐? 예, 어머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라 이르셨지요. 연희가 두 눈을 살포시 뜨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제 새벽에 지었던 그 눈빛과 똑같았지요. 곽 부인은 흡족한 얼굴로 며느리를 물리고 곰방대를 뻐금 물었습니다. 이번엔 아주 자세하게 일렀으니 어제 같은 소동은 없으리라 자신하며 곽 부인은 뒷짐을 지고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연희는 안방을 나서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물을 끓이던 순덕이가 새 아기를 발견하고는 어제 아침 광경이 떠올랐는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지요. 아씨, 오늘은 무엇을 이르셨습니까?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은근한 궁금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덕이도 이제는 새애기가 시어머니 말씀을 어떻게 받들어낼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연희가 소매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내 부엌 소반 위에 살짝 얹었지요.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나무 통을 얇게 깎아 만든 작은 대롱이었습니다. 산골 훈장 아버지가 약재를 다룰 때 쓰던 도구를 하나 챙겨온 것이었지요. 연희가 그 대롱을 손끝으로 집어 올리며 순덕이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멈, 오늘 저녁 잔치상 준비에 이 대롱이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그 대롱을 어디에 쓰시게요? 어머님께서 간장을 딱 한 방울만 넣으라 이르셨거든요. 순덕이가 입을 반쯤 벌린 채 대롱과 새애기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새애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순덕이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어제 아침의 참기름 사건이 자연스레 떠오르며 순덕이의 등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지요. 연희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부엌 일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무쇠솥을 아궁이에 걸었지요. 곽씨 종갓집에서 가장 큰 솥이었는데 잔칫날이나 제삿날에만 꺼내는 귀한 솥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솥에 물을 가득 붓기 시작했지요. 한 동이, 두 동이, 세 동이. 물이 솥에 콸콸 부어지는 동안 순덕이가 옆에서 지켜보다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아씨, 물을 그리 많이 부으시면 국물이 너무 묽지 않겠습니까? 묽어야 하지요, 어멈. 연희가 부지깽이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아야 간장 한 방울로도 온 솥을 다 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순덕이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릿속으로 셈을 해보았지요. 세 동이 물에 간장 한 방울이라. 그 셈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새애기의 얼굴에는 아무런 어긋남이 없었으니 순덕이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솥에 물이 뽀글뽀글 끓기 시작할 무렵 연희는 부엌 한켠에서 미리 손질해 둔 물을 큼직큼직하게 썰어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무 서너 덩이가 끓는 물 속에서 대굴대굴 굴렀지요. 그 다음 연희는 곳간에서 가져온 대파 세 뿌리를 통째로 솥에 넣었고 마늘 한 통을 껍질째 툭 던져 넣었으며 마지막으로 소금을 세 꼬집 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찌개 준비였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간장 차례가 다가온 겁니다. 연희는 곳간에서 안동 간장을 담은 종지 하나를 조심스레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간장은 곽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왔다며 십수년째 애지중지 아끼는 씨간장이었지요. 연희는 그 간장 종지 앞에 대롱을 세우고 손끝으로 대롱 아래쪽을 살포시 눌렀습니다. 간장 한 방울이 대롱을 타고 올라왔지요. 연희는 그 대롱을 조심스레 들어 옮긴 뒤 펄펄 끓는 무쇠솥 한복판에 대롱 끝을 살짝 갖다 대었습니다. 톡. 간장 한 방울이 세 동이 물이 끓는 무쇠솥 속으로 떨어졌지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순덕이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고 앞치마 속에서 어깨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대롱을 조심스레 갈무리한 뒤 부직갱이로 솥 안을 한 번 저었지요. 세 동이 물속에서 무조각과 대파 뿌리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국물이 어찌나 맹물인지 위에 뜬 기름 한 방울조차 없었습니다. 찌개 준비가 끝나자 연희는 이제 상다리 부러뜨리는 준비에 들어갔지요. 연희는 부엌 뒷문을 열고 마당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켠에 놓인 큼지막한 맷돌 앞에 서서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두 팔로 맷돌을 안아들었지요. 이 맷돌이 얼마나 무거웠느냐 하면 장정 두 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18살 연희가 이를 악물고 낑낑거리며 그 맷돌을 두 팔로 안아 부엌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순덕이가 놀라 뛰어와 도우려 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힘으로 옮기겠노라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이 맷돌은 자기가 옮겨야 마땅한 것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맷돌을 부엌 안으로 들여놓은 연희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이번에는 돌절구를 안아왔지요. 돌절구까지 부엌 안에 나란히 놓인 광경을 지켜보던 순덕이가 이제야 감이 오는지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아, 아씨, 설마 저 맷돌을 상 위에, 예, 어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려면 이만한 것이 얹혀야 하지 않겠어요. 연희가 두 볼의 보조개를 파며 순덕이를 돌아보았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해맑던지 순덕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연희는 소반 위에 흰 무명 보자기를 정갈하게 깔았습니다. 그 위에 맷돌을 조심스레 얹었지요. 맷돌이 소반 한복판에 자리를 잡자 소반의 다리, 네 개가 그 무게에 미세하게 벌어지며 삐걱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그 위에 다시 흰 무명 보자기를 한 겹 더 깔더니 이번에는 돌절구까지 맷돌 옆에 나란히 얹었지요. 돌절구까지 얹히자 소반 다리가 좀 더 크게 벌어졌고 소반 아래쪽에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아주 절박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순덕이가 뒷걸음질을 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아씨, 저 소반이 지금이라도 무너지겠어요. 아직이에요, 어멈. 어머님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라 하셨으니 부러질 때까지 얹어야 하지 않겠어요? 연희는 그 옆에 맹물찌개가 담긴 커다란 뚝배기를 올렸고 무조각과 대파 뿌리가 둥둥 뜬 그 뚝배기 옆에 밥공기를 5개 나란히 얹었으며 마지막으로 김치 접시와 나물 접시 서너 개를 더 올렸지요. 소반 다리가 이제는 눈에 띄게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시아버지 박찬봉과 문중 어른 두 분이 사랑채로 향하는 길에 부엌 앞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곽 부인은 이날따라 잔뜩 위험을 잡고 시아버지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곽 부인은 어제 새애기가 벌인 참기름 사건을 문중 어른들 앞에서 감춰야 했기에 이날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잔치상만큼은 자기가 세세하게 일러두었으니 별 탈이 없으리라 마음을 놓고 있었지요. 박찬봉이 순덕이를 발견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멈, 시장하니 잔치상을 사랑채로 냉큼 들여오게. 순덕이가 겁먹은 얼굴로 곽 부인 쪽을 힐끗 보았는데 곽 부인은 오늘따라 며느리 솜씨를 문중 어른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얼굴로 어서 들여오라 손짓을 하고 있었지요. 연희가 소반 앞에 다소곳이 서더니 순덕이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멈, 저 혼자서는
이상을 못 드니 저기 마당 하인 둘을 좀 불러주세요. 순덕이가 마당으로 뛰쳐나가 하인 둘을 불러왔고 하인 둘이 소반 앞에 서서 소반의 상태를 보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이상을 정말 옮기라 하십니까? 하인 하나가 조심스레 여쭈었지만 연희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시아버님 잔치상이니 사랑채까지 정성껏 옮겨주세요. 하인 둘이 이를 악물고 소반의 양쪽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반이 살짝 들리는 순간 다리 네 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삐걱거리며 휘어졌고 소반 위의 맷돌과 돌절구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흔들거렸지요. 하인 둘이 낑낑거리며 소반을 부엌에서 대청마루로, 대청마루에서 사랑채 앞까지 옮겨왔고 사랑채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찬봉이 아랫목에 정좌하고 앉아 있다가 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입가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집어들었지요. 문중 어른 두 분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다는 종갓집 잔치상을 은근히 기대하며 목을 축이려 물잔을 들었습니다. 곽 부인은 사랑채 문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문중 어른들 앞에서 종갓집 위엄을 뽐낼 순간을 기다리며 곰방대를 물었지요. 하인 둘이 소반을 박찬봉 앞 방바닥에 살포시 내려놓는 그 찰나였습니다. 우지끈 소반의 네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는 소리가 사랑채 안을 쩌렁하게 울렸지요. 맷돌과 돌절구가 그 무게로 방바닥을 쿵하고 내리쳤고 뚝배기가 그 충격에 옆으로 굴러 넘어지며 맹물찌개가 방바닥에 콸콸 쏟아졌으며 무조각과 대파 뿌리가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방 안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박찬봉이 마침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소반이 우지끈 부러지며 맷돌이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정통으로 목격하고는 입에 물었던 물을 그대로 뿜어버렸지요. 푸읍! 박찬봉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앞에 앉은 문중 어른의 도포 앞자락에 정통으로 튀었고 문중 어른은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지다가 뒤에 놓인 병풍을 넘어뜨렸으며 병풍이 쓰러지면서 옆에 앉은 다른 문중 어른의 갓을 때려 갓이 방구석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사랑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박찬봉이 뿜은 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상위에 놓인 맷돌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게 대체 무슨 잔치상이란 말이냐. 박찬봉이 배를 잡고 웃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크던지 사랑채 처마 미참새들이 다시 후드득 날아올랐지요. 곽 부인은 사랑채 문 앞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곽 부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하기를 두어 번,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결국 곰방대를 물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곰방대가 방바닥에 툭 떨어졌지요. 곽 부인이 두 손으로 뒷목을 콱 붙잡으며 문지방을 넘어 사랑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새애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이냐. 곽 부인의 목청이 갈라지도록 새어나왔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문중 어른 두 분과 박찬봉이 오히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치를 살폈지요. 박찬봉이 헛기침을 하며 곽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대체 우리 새애기한테 오늘 아침 무슨 말씀을 하신 게요? 곽 부인이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데 목구멍이 콱 막혀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가에 서 있던 연희가 두 손을 소매자락 안에 넣으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지요. 시아버님, 소녀가 어머님 말씀 그대로 상을 차렸사옵니다. 내 말이 그러하냐? 어머님께서 뭐라 이르셨는고? 연희가 두 눈을 살포시 뜨고 시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두 가지를 이르셨사옵니다. 첫째, 우리 집은 곳간 지키기가 종부의 첫째 가는 일이니 간장을 딱 한 방울만 넣으라 하셨지요. 하여 소녀가 새동이 물에 간장 한 방울을 대롱으로 정확히 재어 떨어뜨렸사옵니다.
박찬봉이 어이가 없어 웃음을 흘리다가 다음 말을 재촉했지요. 그리고 둘째, 시아버님 첫 밥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라 하셨사옵니다. 하여 소녀가 마당에 맷돌과 돌절구를 소반 위에 얹었사옵고 어머님 말씀 그대로 상다리가 우지끈 부러졌사오니 어머님 뜻을 어긋남 없이 받든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박찬봉이 이 말을 듣더니 이번에는 아예 방바닥을 두드리며 웃었지요. 허허, 이 사람 곽 부인, 자네 며느리가 자네 말씀을 아주 고지곳대로 받들었네 그려. 문중 어른 두 분도 도포 앞자락에 물을 털어내다 말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곽 부인은 방구석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지요. 뒷목이 뻐근한 것을 넘어 이제는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문중 어른들 앞에서 이 무슨 망신인가 싶어 눈물이 다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박찬봉이 웃음을 겨우 그치더니 며느리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새애기 마음 쓰지 마시게. 자네는 어른 말씀 그대로 받든 것뿐이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박찬봉이 이번에는 곽 부인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부인, 우리 새애기 말씀 그대로 받들었으니 이번 일은 부인 말씀에 허물이 있는 것이지 새애기 잘못이 아닐세. 앞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이를 때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르시게. 곽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대신 자기가 꾸중을 듣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무슨 신세인가 싶어 곽 부인은 그 자리에서 콱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곽 부인은 뒷목을 부여잡고 사랑채를 비틀거리며 나갔지요. 방바닥에 떨어진 곰방대는 미처 챙기지도 못한 채 안채로 향하는 곽 부인의 뒷모습을 연희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부엌 문틈에서 순덕이는 앞치마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마구 들썩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두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이날 저녁 곽씨 종갓집 사랑채에서 벌어진 우지끈 소동은 그날 밤이 새기도 전에 안동 땅 5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특히 옆집 최찬봉 댁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는 두 손을 마주치며 크게 웃었지요. 종부 자리를 곽 부인에게서 언젠가 빼앗아 오리라 벼르고 있던 최찬봉 댁에게는 이 소식이 그야말로 꿀같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곽 부인은 그날 밤 안방에 홀로 앉아 저녁도 거른 채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시집 온 지 나흘째 되는 새애기 앞에서 이틀 연속으로 코를 납작하게 눌린 것이 이 여인 평생에 처음 겪는 수모였지요. 곽 부인이 이를 악물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며느리가 감히 방도랍시고 꾀부릴 여지가 없도록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일을 시키리라 마음먹은 겁니다. 그런데 곽 부인은 아직도 몰랐지요. 문제는 시키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며느리가 그 말을 어떻게 받드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지끈 소동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곽 부인은 밤새 뒷목을 부여잡고 잠을 설친 탓에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젯밤 곽 부인이 이불 속에서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리 방도랍시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시키는 일이 복잡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번에는 아주 단순한 일, 그것도 손 하나 댈 데 없이 뻔한 일을 시키리라 마음먹었던 겁니다. 곽 부인이 궁리 끝에 고른 일은 다름 아닌 빨래였습니다. 빨래야 뭐 별다른 방도가 있겠느냐. 그저 냇가에 앉아 방망이질하면 그만인 일이니 새애기가 이번엔 꼼짝없이 그대로 해내리라 자신했지요. 곽 부인은 아침 문안 자리에서 이번에는 옆집 최찬봉 댁이 어제 새애기 소문을 듣고 어떤 낯빛을 지었는지 상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번 빨래만 잘 시키면 새애기가 정신을 좀 차릴 것이고 그러면 곽 부인 자기 체면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 셈했던 겁니다.
탁, 탁, 탁. 연희가 안방에 들자 곽 부인은 이번엔 곰방대를 물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랑채에서 떨어뜨린 곰방대를 아직 사랑채에서 찾아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사랑채에 들어가면 어제 소동이 다시 떠오를까봐 곽 부인은 사람을 시켜서 곰방대를 되찾아오는 것조차 미루고 있었지요. 곽 부인은 곰방대 없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색하게 고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애기, 오늘 내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니라. 저기 시렁 위에 개어둔 내 비단옷 한 벌을 냇가에 가져가 빨아오거라. 예, 어머님. 우리 종갓집 안방마님이 입는 비단옷은 안동 땅에서 이름난 것이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옷의 때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정성껏 방망이질을 해서 가져오거라. 곽 부인은 방망이질 횟수를 어찌 잃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방망이질은 정확히 1000번을 하거라. 1000번이라야 옷의 때가 다 빠지느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정확히 1000번이옵니까? 그렇다. 하나 둘 셈을 세면서 1000번을 채워야 하느니라. 곽 부인은 이렇게 세세하게 이르면서도 속으로 흡족해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르면 새애기가 별다른 방도를 부릴 여지가 없으리라 자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곽 부인이 놓친 것이 있었지요. 시렁 위에 개어둔 그 비단옷이 어떤 옷이었느냐 하면 곽 부인이 문중 대소사에 입는 최고급 항나 저고리였습니다. 항나라는 것은 여름철 얇은 비단을 촘촘히 짜서 만든 것으로 어찌나 얇고 곱던지 손끝으로 살짝만 잡아당겨도 실이 스르륵 풀려나가는 아주 여린 옷감이었지요. 이 옷을 냇가에 가져가 1000번을 두드리라는 지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곽 부인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연희는 안방을 물러나오자마자 시렁 위에서 항나 저고리를 조심스레 내려보자기에 쌌습니다. 부엌에 들러 순덕이에게 방망이 하나를 챙긴 뒤 밖으로 나서려는데 순덕이가 이번에는 아이의 앞치마를 벗고 새애기 뒤를 따라 나섰지요. 아씨, 오늘은 소인도 따라가고 싶어요. 어인일이신가요? 어멈. 오늘 어떤 방도가 나올지 궁금해서 소인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순덕이의 얼굴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연희가 두 볼의 보조개를 파며 웃었습니다. 어멈이 따라오시면 셈을 세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1000번은 저 혼자 세기 힘드니 어멈이 함께 세어주세요. 두 사람은 아침 어스름 속에서 곽씨 종갓집을 나섰지요. 마을 앞 냇가까지는 반 10경 남짓 걸리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걸으며 순덕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씨, 어제 저녁 우지끈 소동이 벌어진 뒤로 옆마을에서까지 이 댁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어떤 소문이 도는지요? 어멈. 곽씨 종갓집 새애기가 시어머니 말씀을 어찌나 고지곳대로 받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들 궁금해한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냇가 쪽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이 냇가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반짝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냇가에는 이미 마을 안악들 서너 명이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곽씨 종갓집 새애기가 나타나자 안악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은근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지끈 소동 소문이 이미 이 냇가에까지 퍼져 있었던 겁니다. 연희는 냇가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항나 저고리를 물에 담갔지요. 물속에서 항나가 파르르 흔들리는 광경이 어찌나 곱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안악 하나가 저도 모르게 감탄을 흘렸습니다. 어머, 저 옷 좀 보게. 안동 땅에서 최고로 이름난 항나가 아닌가. 곽씨 종갓집 안방마님 옷이겠지. 저런 옷은 만져보는 것만도 두려운 옷일세. 연희는 안악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항나를 널쩍한 빨래 돌 위에 정성껏 폈지요. 그리고 방망이를 두 손으로 굳게 쥐었습니다.
옆에 앉은 순덕이가 두 손을 앞치마 위에 얹으며 셈을 세기 시작했지요. 자, 하나요. 퍽, 방망이가 항나 위를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항나 위에서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지요. 순덕이가 앞치마 위에서 손가락을 하나 접으며 다음 셈을 세었습니다. 둘이요. 퍽, 셋이요. 퍽, 방망이 소리가 냇가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옆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슬금슬금 하던 일을 멈추며 곽씨 종갓집 새애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지요. 방망이가 10번쯤 내리쳤을 때부터 항나 저고리에 실이 스르륵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항나라는 것이 원래 실 하나하나가 그물처럼 성긴 것이었으니 방망이 한 번에 실이 서너 가닥씩 뜯겨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20번을 지나자 저고리 소매자락이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고 30번을 지나자 저고리 앞섭에 구멍이 뻥 뚫렸으며 50번을 지날 무렵에는 저고리라 부를 형체가 사라져 그물망만 남았지요. 옆 안악 하나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옆에 앉은 안악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 옷 좀 봐. 지금 저게 무슨 조용히 하시게. 새애기가 어머님 말씀 그대로 방망이질하는 걸세. 안악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오갔지만 연희는 그저 방망이를 내려칠 뿐이었고 순덕이는 그저 셈을 셀 뿐이었지요. 100이요. 퍽. 방망이 100번째가 내려진 순간 항나 저고리는 이미 저고리라기보다 무슨 어망 조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앞섭, 뒷섭, 소매, 옷깃 할 것 없이 실이 다 풀어져 나가 그저 얼기설기 얽힌 실 뭉치 하나가 빨래돌 위에 남아 있었지요. 연희는 그 실 뭉치 위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200을 지나고 300을 지나고 400을 지나는 사이에 실 뭉치조차 점점 작아졌지요. 실오라기가 하나씩 물결에 떠내려가고 방망이 아래에서 뭉텅이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며 물 위에는 항나 실부스러기가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안악 하나가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를 지경으로 웃음을 참느라 앞치마를 물어뜯고 있었고 다른 안악 둘은 아예 냇가를 등지고 돌아앉아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지요. 500이요. 퍽, 방망이 500번째가 내려진 순간 빨래돌 위에는 이제 실오라기 몇 가닥이 겨우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이 대목에서 잠시 방망이질을 멈추고 실오라기 몇 가닥을 물속에서 건져 두 손으로 곱게 모았지요. 그러고는 다시 빨래돌 위에 정성껏 펴고 방망이질을 이어갔습니다. 500 하나요. 퍽, 500둘이요. 퍽. 이 지점에서 순덕이는 셈을 세는 자기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웃음을 참느라 목이 콱 막혀 있었던 겁니다. 방망이가 800번째를 넘어설 무렵 물 위에는 마지막 남은 실오라기 한 가닥이 방망이 밑에서 파닥파닥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실오라기 한 가닥마저 곧 물결에 실려 떠내려가려 하는 것을 연희는 손끝으로 살포시 잡아 다시 빨래돌 위에 얹었습니다. 998이요. 퍽, 999요. 퍽, 1000이요. 퍽, 마지막 1000번째 방망이가 내려친 순간 그 마지막 실오라기 한 가닥마저 스르륵 풀어지며 물속으로 사라져갔지요. 빨래돌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방망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정갈하게 씻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안악들이 넋을 놓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연희가 일어서자 서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연희는 물속에서 시오라기 부스러기 몇 가닥을 살포시 건져 올려 손수건에 곱게 담았지요. 그러고는 그 손수건을 반듯하게 4번 접어 소매자락 안에 정성껏 넣었습니다. 순덕이는 앞치마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연희 뒤를 따랐지요. 냇가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순덕이의 어깨는 계속 들썩거리고 있었고 등 뒤에서 안악들이 이 소식을 들고
온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광경이 눈에 훤히 그려졌던 겁니다. 연희가 곽씨 종갓집에 도착했을 때 곽 부인은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새애기가 냇가에서 항나를 곱게 빨아올 것이야 자신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오늘만큼은 별탈 없이 지나가면 어제까지의 수모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으리라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연희가 마당에 들어서자 곽 부인이 콩나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 쪽을 보았지요. 오늘은 별일 없이 다녀왔느냐? 예, 어머님. 어머님 말씀 그대로 정확히 1000번 방망이질을 하고 왔사옵니다. 저고리는 어디 있느냐? 이리 좀 보자. 연희가 두 무릎을 곱게 꿇고 곽 부인 앞에 다가와 소매자락에서 손수건을 꺼냈지요. 그 손수건을 정성껏 펼치자 그 안에는 항나 시로라기 부스러기 몇 가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곽 부인의 눈이 그 시로라기에 닿는 순간 곽 부인의 두 손에서 콩나물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느냐? 곽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마루가 쿵 하고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연희가 두 손을 소매자락 안으로 다시 넣으며 다소곳이 대답했지요. 어머님 저고리이옵니다. 뭐라, 이것이 내 항나 저고리라 이 말이냐? 예, 어머님. 1000번을 두드리니 때가 옷감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사옵니다. 연희가 두 눈을 살포시 뜨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옷의 때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정확히 1000번을 두드리라 이르셨지요. 소녀가 어머님 말씀 그대로 정확히 1000번을 두드렸사옵니다. 곽 부인이 두 손으로 뒷목을 콱 붙잡으며 마루 위에 벌러덩 나자빠질 뻔했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최참봉댁이 안악 서너 명을 데리고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최참봉댁의 얼굴에는 억지로 참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뒷다리는 안악들의 어깨는 웃음을 참느라 들썩거리고 있었지요. 최참봉댁이 곽 부인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곽 부인 소식 듣고 위문 왔사옵니다. 위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오늘 아침 냇가에서 안방마님 항나 저고리가 그리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위로차왔지요. 최참봉댁이 이 말을 하며 곽 부인 손 안에 놓인 손수건 위 시로라기 부스러기를 흘낏 내려다보았지요. 어머, 저것이 그 항나 저고 자네이옵니까?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곽 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가 하기를 서너 번 반복했지요. 곽 부인은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데 목구멍이 콱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최참봉댁 뒤에 선 안악 하나가 살짝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저기 새애기, 대체 어머님께서 뭐라 이르시길래 옷을 그리 두드리셨는지요. 저희 냇가 안악들이 다들 궁금해서 여쭙지 못한 것을 소인이 여쭈어 봅니다. 연희가 그 안악 쪽으로 고개를 살포시 돌리며 다소곳이 대답했지요. 어머님께서 옷의 때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정확히 1000번을 두드리라 이르셨사옵니다. 소녀는 어른 말씀은 한자도 어긋남 없이 받들어야 한다는 아버님 가르침이 있어 그리하였을 뿐이옵니다. 이 대목에서 연희가 소매자락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이생원이 딸에게 시집 보내기 전에 손수 적어준 서첩의 한 장이었지요. 종이 위에는 삐뚤삐뚤한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른의 말씀은 곧 하늘의 말이니 한자 어긋남 없이 받들지어다. 연희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정중하게 펼쳐 최참봉댁과 안악들 앞에 보여주었지요. 안악들이 그 종이 위에 글씨를 보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최참봉댁의 입꼬리가 야릇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아이고 산골 훈장 어른께서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셨네요.
곽 부인, 이 새애기 참으로 정성이 지극한 며느리 아니겠사옵니까? 최참봉 댁이 이 말을 하며 곽 부인 쪽을 흘낏 보았는데 그 눈에 흡족한 빛이 가득했지요. 종부 자리를 노리고 있던 최참봉 댁으로서는 이 소문이 안동 땅 전체에 퍼질 것이 눈에 훤히 보였고, 그렇게 되면 곽 부인의 종부 자리도 흔들릴 것이었으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곽 부인은 최참봉 댁과 안악들 앞에서 자기 손 안에 시로락이 부스러기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뒤로 스르륵 쓰러졌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이 팔자야. 곽 부인이 마루 위에 벌러덩 누워 두 손으로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놀란 순덕이가 뛰어와 곽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최참봉 댁은 흡족한 낯빛으로 안악들을 이끌고 곽씨 종갓집을 나섰지요. 대문을 나서는 최참봉 댁의 뒷모습에서 만천하가 콧노래 부르는 듯한 걸음걸이가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시어머니 곁에 앉아 뒷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드렸지요. 어머님, 뒷목이 많이 뻐근하신지요? 소녀가 좀 주물러 드리겠사옵니다. 곽 부인은 뿌리치고 싶었지만 뒷목이 너무 뻐근해서 며느리 손길을 뿌리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곽씨 종갓집 안방에서는 곽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서방이 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박서방은 자기 방에 들어와 아내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 내과에서 정말 정확히 1000번을 두드렸소. 연희가 옷고름을 매만지며 다소곳이 대답했지요. 예, 서방님. 정확히 1000번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항나 저고리를 두드리라 이르실 줄 정말 몰랐소. 연희가 이 말에 잠시 뜸을 들이더니 두 눈을 살포시 들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던지 박서방은 순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지요. 서방님, 저는 아버님께 배운 대로 어른 말씀을 한 자도 어긋남 없이 받들 뿐이에요. 박서방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밤 곽씨 종갓집에는 참기름 냄새도 오지끈 소리도 방망이 소리도 사라지고 그저 곽 부인의 훌쩍이는 소리와 최참봉 댁이 옆집에서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만 담장 너머로 오갔습니다. 안동 땅 20개 마을에는 곽씨 종갓집 새애기가 어른 말씀을 한 자도 어긋남 없이 받든다는 소문이 그날 밤새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득 번져나갔고 곽 부인의 종부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함께 실려갔지요. 곽 부인은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결심을 하나 다졌습니다. 이번엔 아예 시키는 일 자체를 새애기가 방도랍시고 꾀부릴 여지가 눈곱만큼도 없는 일을 시키리라 마음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체 무슨 일을 시키면 그럴 수 있단 말인지 곽 부인은 이불 속에서 밤새 궁리하고 궁리했지요. 그리고 그 궁리 끝에 곽 부인이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매일 신고 다니는 가죽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곽씨 종갓집 새애기 연희가 시집 온 지 나흘 만에 대청마루와 사랑채 잔치상과 냇가 항나 저고리를 차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곽 부인의 잔소리는 어디로 향할 것이며 이 종갓집의 곰방대는 결국 누구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이어지는 이야기마저 들어보시지요. 밤새 이불 속에서 궁리하던 곽 부인이 새벽녘에 이르러 무릎을 탁 쳤지요. 이번에는 가죽신이었습니다. 가죽신이야 아무리 정성껏 닦는다 한들 무슨 방도가 있겠느냐. 그저 부드러운 헝겊으로 문지르면 그만인 일이니 이번엔 새애기가 꼼짝없이 그대로 해내리라 자신했지요. 곽 부인이 새벽 문안 자리에서 이번에는 아예 곰방대 없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사랑채에서 떨어뜨린 곰방대는 여전히 사랑채에 그대로 두었는데 곽 부인은 그 곰방대를 도로 찾아오는 것조차 이제는 무서웠던 겁니다. 연희가 안방으로 들어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자 곽 부인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지요. 새애기, 오늘은 아주 단순한 일 하나만 시키느니라. 예, 어머님. 내 저기 시렁 위에 놓인 가죽신 한 켤레를 반짝반짝 닦아 놓거라. 우리 종갓집 안방마님이 신고 다니는 가죽신이니 그 광채가 남달라야 하느니라. 곽 부인이 잠시 뜸을 들이며 이번엔 아주 세세하게 이르리라 마음먹었지요.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 닦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연희가 두 눈을 살포시 뜨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 새벽에 지었던 그 눈빛과 똑같았지요. 예, 어머님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정도로요입니까? 그렇다. 곽 부인은 며느리를 물리고 나서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지시에는 별다른 방도를 부릴 여지가 없으리라 자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곽 부인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지요.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라는 말이 어제 새벽 대청마루에 이르셨던 그 파리가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라는 말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곽 부인은 이불 속에서 궁리하는 사이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연희는 안방을 나서자마자 시렁 위에서 가죽신 한 켤레를 조심스레 내렸습니다. 이 가죽신은 곽 부인이 문중대소사에 신고 다니는 것으로 안동 땅에서도 이름난 갓바치가 정성 들여 만든 최고급 신이었지요. 검은 소가죽에 은장식이 박혀 있어 걸을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가죽신을 부엌으로 가져갔지요. 부엌에서 순덕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새애기 손에 들린 가죽신을 발견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제 냇가에서 벌어진 항나, 소동이 아직 순덕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씨, 오늘은 무엇을 이루셨는지요? 어멈, 가죽신을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닦으라 이르셨어요. 순덕이가 이 말을 듣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았지요. 아이고, 마님이 또 연희는 부엌 한켠에 놓인 참기름 항아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대청마루 사건 이후로 순덕이가 겨우겨우 곳간을 추스려 남은 참기름 항아리 두 통을 부엌 뒤편에 감춰두었는데 연희는 그 항아리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었지요. 아씨, 저 참기름은 어멈,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지려면 이만한 것이 없지 않겠어요. 연희가 두 볼의 보조개를 파며 순덕이를 돌아보았고 순덕이는 이제는 아이의 앞치마로 얼굴을 폭 덮어 버렸습니다. 연희는 참기름 항아리를 열고 가죽신 안팎에 참기름을 정성껏 발라나갔지요. 가죽신 겉가죽에 참기름을 골고루 바르고 신발 안쪽 바닥에도 참기름을 흠뻑 적셨으며 은장식 사이사이에도 참기름을 손끝으로 꼼꼼히 밀어 넣었습니다. 가죽신이 참기름을 머금자검은 소가죽 표면이 번들번들 광채를 내기 시작했지요. 아침 햇살에 비춰보니 그 광채가 어찌나 눈부시던지 연희가 두 손으로 가죽신을 들어 올려 감상하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지고도 남겠어요. 순덕이가 앞치마 사이로 눈을 살짝 내밀었다가 도로 앞치마를 뒤집었었지요. 연희는 반짝반짝 빛나는 가죽신을 소반 위에 정성껏 얹은 뒤 안방 문 앞으로 들고 갔습니다. 곽 부인은 마침 안방에서 나올 채비를 하며 오늘은 옆집 최참봉 댁에 잠시 다녀오리라 마음먹고 있었지요. 어제 최참봉 댁이 위문차 왔던 것을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최참봉 댁을 방문해서 이 댁 종부의 위엄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 줄이라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곽 부인이 안방문을 열고 나서다가 소반 위에 놓인 가죽신을 발견하고는 급족한 낯빛으로 그 신을 발에 꿰었지요. 어허, 오늘은 새애기가 제법 반짝반짝 닦아 놓았구나.
곽 부인은 이번에는 별탈이 없으리라 자신하며 대청마루로 성큼 나서서 마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두어 번 옮기던 곽 부인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지요.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참기름 냄새. 곽 부인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자기 발밑을 내려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저편에서 그르렁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댁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던 개 2마리가 참기름 냄새를 맡고 코를 벌름거리며 대청마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뒤이어 담장 너머에서 옆집 삽살개까지 낑낑거리며 담을 뛰어넘어 이 댁 마당으로 뛰어들었고 그 뒤로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동네 개 5마리가 대문 안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서 참새들이 후드득 날아 내려앉았고 처마 밑에서 파리떼가 우웅거리며 물이 지어 몰려왔으며 담장 너머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를 똥파리들까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으며 곽 부인의 발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지요. 곽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곽 부인이 2팔로 파리떼를 휘저으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발밑에 가죽신이 미끄덕 앞으로 쏠렸지요. 가죽신 안쪽에 흠뻑 발린 참기름이 곽 부인의 버선을 미끄러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곽 부인의 2 다리가 대청마루 위에서 삐끗삐끗 흔들렸고 개들이 곽 부인의 가죽신을 향해 달려들며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으며 파리떼가 곽 부인의 얼굴 주위를 어지럽게 맴돌기 시작했지요. 곽 부인이 2 팔을 허공에서 풍차 돌리듯 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개들아, 저리 가라, 저리 가라니까. 그러나 개들은 참기름 냄새에 취해 곽 부인의 발을 향해 계속 달려들었고 곽 부인은 개들을 피하려 마당 쪽으로 훌쩍 뛰어내리다가 2 발이 삐뚤음하게 착지하며 그대로 마당의 화단 쪽으로 쏠렸지요. 곽 부인의 몸이 화단의 국화 무더기 위에 폭 안착했습니다. 국화가 곽 부인의 몸을 폭신하게 감싸며 노란 꽃잎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곽 부인의 낭자머리에 국화 꽃잎이 3송이나 꽂혔으며 저고리 앞섭에 흙이 묻고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지요. 개 8마리가 곽 부인의 발을 둘러싸고 컹컹 짖어대며 가죽신을 물어뜯으려 안달을 했고 파리떼는 여전히 곽 부인의 얼굴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마침 대문 안으로 들어오던 옆집 최참봉댁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통으로 목격했지요. 최참봉댁이 마당 한복판에서 국화 무더기 위에 파묻힌 곽 부인을 발견하고는 2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입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최참봉댁은 어금니를 어찌나 꽉 물었던지 이가 다 시릴 지경이었지요. 곽 부인이 국화 위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최참봉댁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곽 부인, 이 무슨 광경이시옵니까? 최참봉댁이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파리떼를 휘저으며 다가왔지요. 그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는 웃음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곽 부인이 뒷목을 부여잡으며 국화 무더기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려는데 그때 대청마루 앞에 다소곳이 서 있던 연희가 2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파리가 앉지도 못하고 몰려들었사옵니다. 소녀가 참기름을 좀 과하게 발랐는지요. 연희의 목소리가 어찌나 진심 어린지 최참봉댁이 참았던 웃음을 결국 터뜨렸습니다. 호호호호, 곽 부인, 며느님이 어머님 뜻을 참으로 극진히 받드시는구려. 파리가 앉을 겨를도 없이 아예 몰려들도록 정성을 다하시니 말이지요. 곽 부인이 국화 위에서 2 손으로 뒷목을 부여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이고, 하늘이시여. 이 곽씨 종갓집이 어찌 되려고 이러하옵니까? 곽 부인의 절규가 담장을 넘어 옆집으로, 옆집을 넘어 온 마을로,
온 마을을 넘어 안동 땅 20개 마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날 오후 최참봉 댁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마당의 흙먼지도 그 발자국을 알아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그날 저녁 곽씨 종갓집 안방에서는 곽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소리가 다시 새어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어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이번에도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물러났고, 순덕이는 부엌에서 개들이 문 자국이 남은 가죽신을 손에 들고 어이없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곽 부인이 이불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일 모레는 이 댁에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었지요. 시아버지 박참봉의 회갑을 겸한 문중 잔치였는데, 안동 땅 20개 마을에서 문중 어른들 30명이 넘게 몰려오는 큰 행사였습니다. 이 잔치만큼은 새애기가 무슨 방도를 부리든 곽 부인의 위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심이었지요. 이 잔치가 실패하면 종부 자리가 최참봉 댁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이르면 새애기가 그대로 받들면서도 곽 부인의 체면이 살 것인지, 곽 부인은 이불 속에서 밤새 궁리하고 궁리했습니다. 박참봉의 회갑을 겸한 문중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곽씨 종갓집 마당에는 전날부터 차일이 쳐졌고, 마당 한복판에 큰 멍석이 깔렸으며, 부엌에서는 순덕이가 다른 어멈 서너 명과 함께 잔치상 준비로 분주했지요. 곽 부인은 이날 새벽부터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궁리한 결심을 며느리에게 어떻게 전할지 마지막까지 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곽 부인이 궁리 끝에 내린 결론은 이번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문중 어른들 앞에서 새애기가 어른 말씀을 한 자도 어긋남 없이 받드는 정성 지극한 며느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 종갓집의 살림 솜씨가 얼마나 후한지 자랑하는 잔치상을 차리자는 셈이었습니다. 탁, 탁, 탁. 이번에는 곰방대가 아닌 곽 부인의 손가락이 방바닥을 두드렸지요. 연희가 안방에 들자 곽 부인이 이번에는 아주 인자한 낯빛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새애기, 오늘 시아버님 회갑 잔치가 있느니라. 안동 땅 문중 어른들 30분이 오시는 큰 잔치이니라. 예, 어머님. 오늘 이 잔치가 곽씨 종갓집 종부의 살림 솜씨를 보여주는 자리이니 내가 잘 받들어야 하느니라. 곽 부인이 이번엔 아주 신중하게 말을 골랐지요. 내 2가지를 이르노니 명심하거라. 첫째, 손님들을 배불리 먹여야 하되 우리 집 곳간의 쌀과 고기는 절대 축나선 안 되느니라. 이 대목에서 곽 부인이 잠시 자기 말의 앞뒤를 스스로 곱씹었는데 아무리 곱씹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곽 부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 부인의 머릿속에서는 그저 곳간을 지키면서도 잔치상은 후해야 한다는 종부의 도리만 뱅뱅 돌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손님들이 잔치상을 칭찬하거든 무조건 내 덕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거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곳간 쌀과 고기는 축나지 않게 하되 손님들은 배불리 먹여야 하고 칭찬이 나오거든 어머님 덕분이라 큰 소리로 말씀드리라 이르셨지요. 연희가 2 눈을 살포시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며칠 새 곽씨 종갓집에서 벌어진 소동들의 시작마다 있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지요. 곽 부인은 흡족한 얼굴로 며느리를 물리고 이번엔 정말 별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 마음을 놓았습니다. 연희는 안방을 나서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지요. 부엌에서 잔치상 준비를 하던 순덕이가 새애기를 발견하고는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씨, 오늘은 무엇을 이르셨는지요? 어멈, 오늘은 좀 큰 준비가 필요해요. 연희가 소매자락을 걷어 올리며 부엌 한켠에 조용히 앉았지요. 곳간 쌀과 고기는 축나지 않아야 하는데 손님들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르셨어요. 순덕이가 이 말을 듣더니
손에 들었던 국자를 아예 소반 위에 내려놓고 두 다리를 뻗은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씨, 그 말씀은? 예, 어멈. 곧간 문을 열 수는 없지요. 어머님 말씀 그대로 받들어야 하니까요. 연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멈, 오늘 새벽에 뒷산 어귀 좀 다녀와 주세요. 뒷산이라니 그건 왜요? 뒷산 어귀의 나무꾼 아저씨들이 요즘 사냥한 짐승 뼈다귀를 버리는 곳이 있다 들었어요. 그 뼈다귀들 좀 주워 오시고 마을 골목 돌면서 안악들이 겨우내 말려놓은 시래기 남는 것 좀 얻어오세요. 순덕이의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가 다시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이제 순덕이도 새 애기가 무슨 셈속인지 어렴풋이 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아, 아씨, 잔치상에 뼈다귀와 시래기라니요. 곶간 쌀과 고기는 축나지 않아야 하는데 손님들은 배불리 먹여야 하니 뼈다귀와 시래기로 국을 끓이면 곶간은 축나지 않으면서도 배는 부르지 않겠어요. 연희가 두 볼의 보조개를 파며 순덕이를 향해 살포시 웃었고 순덕이는 그 웃음을 보고 결국 앞치마로 얼굴을 폭 덮어버렸지요. 연희는 이날 새벽 문중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처리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에게 미리 통기를 넣은 것이었지요. 오늘 잔치는 곽씨 종갓집의 정성 지극한 뜻이 담긴 잔치이니 각자 축하 뜻으로 고기 한 근씩 지참해 오시면 종부의 뜻이 더욱 빛나겠다는 편지를 밤새 30통이나 정성껏 써서 아침 일찍 하인들 편에 보낸 겁니다. 이 편지에는 아버지 이생원의 서첩한 구절도 함께 적혀 있었지요. 어른 말씀은 곧 하늘의 말이니 한자 어긋남 없이 받든다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안동 땅에 이미 곽씨 종갓집 새애기 소문이 자자한 터에 오늘 잔치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던 문중 어른들이 이 편지를 받고는 하나같이 고기 한 근씩을 지참하고 종갓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곽씨 종갓집 마당에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지요. 문중 어른 30명이 각자 손에 고기 꾸러미를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광경을 곽 부인이 사랑채 마루에서 지켜보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인일이신지요? 축하 자리에 어찌 고기 꾸러미를 다들 들고 오시는지요? 곽 부인의 물음에 문중 어른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지요. 어허, 곽 부인 안 그래도 편지를 받고 왔소이다. 오늘 종부의 뜻이 지극하다 하여 저희가 축하 뜻으로 각자 고기 한 근씩 지참해 왔소. 편지라니요. 무슨 편지 말씀이신지요? 곽 부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보낸 적 없는 편지 이야기가 나오자 곽 부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던 겁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순덕이와 하인들이 잔치상을 마당으로 들고 나왔지요. 거대한 무쇠솥 2개에 담긴 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중 어른 30명이 각자 소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하인들이 국을 한 그릇씩 떠서 나눠 드리기 시작했지요. 문중 어른들이 국그릇을 받아 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졌습니다. 국 안에는 뼈다귀 몇 조각과 시래기 뭉텅이만 둥둥 떠 있을 뿐 고기 한 점 쌀 한 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국그릇을 살포시 옆에 내려놓으며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거렸고 옆에 앉은 어른이 그 옆구리를 툭 치며 소곤거렸지요. 허허, 이 국이 시래기죽 아닌가. 그것도 고기 한 점 안 든. 내가 그리 말하지 않았소. 오늘 뭔 소동이 있을 것이라고.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채워나갔고 곽 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가 하기를 서너 번 반복했지요. 곽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희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가 마당 한복판으로 성큼 걸어 나오더니 문중 어른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러고는 목청껏 마당 담장을 넘어 옆집 최참봉대까지 들리도록 낭랑하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야박한 상차림은 곳간을 축내지 말라 이르신 우리 어머님의 훌륭하신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손님들이 오시거든 칭찬이 나오게 하되래. 곳간 쌀 한 톨 고기 한 점도 축내지 말라 하신 어머님의 지극하신 뜻을 소녀는 그저 한 자도 어긋남 없이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오늘 이 야박함이 이 종갓집 종부의 절검한 살림 솜씨이오니 문중 어르신들께서는 부디 어머님을 칭찬해 주시옵소서. 연희의 목소리가 마당을 넘어온 종갓집을 울렸고 문중 어른 30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이 며느리 참 정성이 지극하시네. 곽 부인 어머님 뜻을 이리 극진히 받드는 며느님을 두셨으니 참으로 복이 많으시오. 문중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를 뒤덮었고 그 웃음소리 사이로 담장 넘어 최참봉대기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실려왔지요. 곽 부인은 마당 한복판에서 자기 며느리의 큰절을 받으며 서 있다가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뒷목을 부여잡을 힘도 훌쩍의 힘도 화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곽 부인이 마당을 위에 주저앉은 채 며느리를 올려다보다가 며느리가 자기 앞에 다시 큰절을 올리는 광경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웃음소리도 잠시 그쳤고 마당에는 곽 부인의 흐느낌 소리와 뒷산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 소리만 남았지요. 잔치가 파한 뒤 곽씨 종갓집 안방에 곽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은 채 홀로 앉아 있었지요. 이날 밤 곽 부인은 훌쩍이지도 뒷목을 부여잡지도 이불을 뒤집어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 창밖으로 초저녁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곽 부인의 무릎 위에는 며느리가 종갓집으로 시집 오기 전 이생원이 딸에게 손수 적어준 서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치가 파한 뒤 며느리가 어머님께 한번 읽어보시라며 두 손으로 정중하게 올린 서첩이었지요. 곽 부인은 그 서첩의 한 장 한 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눈으로 좇았습니다. 어른의 말씀은 곧 하늘의 말이니 한자 어긋남 없이 받들지어다. 말은 뜻보다 무거우니 어른은 이르기 전에 곱씹고 또 곱씹으라. 자식과 며느리는 말을 듣되 그 말의 앞뒤를 살피지 아니하나니 이르는 자의 몫이 무거우니라. 곽 부인은 그 문구들을 읽고 또 읽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이생원이 딸에게 왜 이런 서첩을 손수 적어주었는지, 이 며느리가 왜 시집 온 첫날부터 어른 말씀을 한 자도 어긋남 없이 받들었는지 이제야 곽 부인의 머릿속에 하나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곽 부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때 안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소녀 잠시 들어도 되겠는지요? 곽 부인이 서첩을 무릎 위에 곱게 접어놓고 나직하게 대답했지요. 들어오너라. 연희가 안방문을 열고 두 무릎을 곱게 꿇고 앉으며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 손에는 사랑채에서 곰방대를 찾아왔는지 며칠 전 곽 부인이 떨어뜨렸던 그 곰방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곽 부인의 눈이 그 곰방대에 닿는 순간 곽 부인의 어깨가 잔잔히 떨렸습니다. 어머님, 며칠간 뒷목이 얼마나 뻐근하셨을지 소녀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곽 부인이 서첩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감싸 안으며 며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지요. 새애기야. 예, 어머님.
내가 그동안 내게 잃은 말들이 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구나. 곽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자리에 30년을 앉아 있었으되 이 서첩 한 권만 못한 사람이었구나. 연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다소곳이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님, 소녀는 그저 아버님 가르침대로 어머님 말씀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어머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내가 원망을 받을 짓만 하지 않았느냐. 곽 부인이 무릎 위에 곰방대를 두 손으로 집어들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곰방대가 내 종부 자리를 지켜준 물건이었지. 그런데 요 며칠 새 나는 이 곰방대로 내 자리를 내 손으로 짓밟았느니라. 곽 부인이 곰방대를 정중하게 며느리 앞으로 내밀었지요. 새애기야, 이 곰방대를 내가 받아다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갓집 안방마님이 곰방대를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것은 종부 자리를 물려준다는 뜻이었지요. 이 곰방대는 곽씨 종갓집에서 3대째 전해 내려오는 종부의 상징이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님, 소녀가 어찌 감히 받거라. 오늘 잔치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느니라. 내 자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었느니라. 내가 매일같이 뇌까린 그 잔소리 하나하나가 이 자리를 내 손으로 흔들어 놓았느니라. 곽 부인이 곰방대를 두 손으로 며느리 앞에 정중하게 놓았지요. 이제 이 자리를 내게 물려주노니 종부의 자리는 잔소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의 앞뒤를 곱씹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말거라. 연희가 두 손으로 곰방대를 정중하게 받아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소녀가 한자도 어긋남 없이 받들겠사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자도 어긋남 없이는 며칠 전과는 뜻이 사뭇 달랐지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의 앞뒤를 곱씹으라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든다는 뜻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날 밤 곽씨 종갓집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마주 앉아 서첩을 함께 읽어 내려가는 조용한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산골에서 이생원이 종갓집을 찾아왔지요. 딸이 시집 온 뒤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이생원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곽 부인이 몸소 마당까지 나가 사돈을 맞이했습니다. 곽 부인이 이생원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요. 사돈 어른, 이 며느리 참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이생원이 헛기침을 하며 곽 부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부인, 우리 딸이 이 댁의 폐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곽 부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폐라니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이 며느리 덕분에 소첩이 그동안 얼마나 앞뒤 없는 말을 뇌까려왔는지 비로소 깨달았사오니 오히려 은혜를 입은 쪽은 소첩이옵니다. 이생원이 이 말을 듣고 잠시 곽 부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안동 땅 20개 마을에는 곽씨 종갓집 시어머니가 종부 자리를 며느리에게 물려주었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갔지요. 옆집 최참봉 댁이 이 소문을 듣고 한동안 안달을 하며 종부 자리를 넘볼궁리를 했지만 곽씨 종갓집의 종부 자리가 곰방대와 함께 이미 반듯하게 물려졌음을 알고는 그 뒤로 콧노래도 흥얼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곽 부인은 그 뒤로 잔소리를 하지 않는 안방마님이 되었지요. 무언가 이르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서첩을 한 장 넘기며 그 말의 앞뒤를 곱씹었고 곱씹은 뒤에도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3번 더 생각한 뒤에야 며느리에게 조용히 뜻을 전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지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올리며 손수 밥상을 차렸고 곽 부인의 뒷목을 매일같이 정성껏 주물러 드렸으며 서첩을 함께 읽으며 종부의 도리를 함께 곱씹었습니다. 곽씨 종갓집 대청마루에서는 이제 참기름 냄새도 우지끈 소리도 방망이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사라지고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웃음을 나누는 소리만 조용히 담장을 넘어갔지요. 잔소리 하나로 종갓집 자리를 흔들었던 곽 부인과 어른 말씀을 한 자도 어긋남 없이 받들며 그 자리를 바로 세운 연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 되고 자리가 되는 것이니 어른 자리에 앉은 이는 말을 이르기 전에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한다는 옛말이 그저 옛말이 아니었음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그해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무렵 곽씨 종갓집에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곽 부인이 손자를 두 팔로 안아 들고 며느리와 함께 앉아있는 광경이 안동 땅에 오래도록 회자되었답니다. 어른의 말이 무거운 만큼 어른의 웃음도 무거운 법이니 종갓집 처마 밑에 오래도록 그 웃음이 걸려 있기를 도산 자락 감나무 가지가 조용히 빌어주고 있었답니다. 자, 오늘 저희 야다몽달샘에서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기상천외한 방도로 찰지게 되돌려준 우리 며느리 연희. 웃음을 참지 못할 만큼 통쾌하면서도 마지막엔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입 밖으로 뱉기는 쉬워도 그 앞뒤를 맞추고 책임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법이지요. 곤방대를 물려주고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 곽부인처럼 오늘 하루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앞뒤가 꽉 찬 따뜻하고 고운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재밌는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메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웃음꽃 활짝 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